우리가 오늘이 이제 몇 번째 걸음이죠? 5번째. 첫째 걸음은 뭐죠? 첫째 스텝은? 예. 두 번,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에 대한 정의가 철학자들마다, 학파마다 다르고요. 종교마다 다르고요. 달라요.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똑같이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달라요. 윤회를 죽었다가 또 다른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뭐 이런 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째 스텝이 엉킨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스텝은 뭐죠? 사람이죠. 사람도요, 공산주의자들은 딱 사람을 하나로 봐요. 정신 쓸데없는 게 물질이라고 봐요. 그 사람은 뭐로 되어 있는가? 사람은 누구인가? 근데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당신의 마음. 마음은 두 영역이 있어요. 알 수 있는 영역,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영역이 우리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참 곤혹스럽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영역을 사고의, 의식의, 인식의, 이 각 자각의 인식을 이 5%에서 30%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식하는 요 영역을 점점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비의식, 잠재의식까지도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식의 여행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참 여기 엄청난 힘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몇 번째 걸음이라고 그랬죠? 아니요. 조금 전에 얘기한 세 번째 걸음. 네 번째 걸음은 무엇입니까? 예. 도대체 그 무의식의 영역 안에서 토라지고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 안타깝게도 부모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이거 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특별히 이 유교의 도리에 아주 절어 있는 분들은 뭐 이런 게 있느냐고, 단칼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피도 받았죠, 뼈도 받았죠,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내면에 그 부모와 경험하며 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잠겨버리고 저장돼 버리고 이런 이 의식의 영역까지도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100%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이 거기서 왔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알려면은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나를 알려면 어머니를 알아야 되고요. 굉장히 여기 이제 네 번째 걸음이에요. 이제 오늘은 몇 번째 걸음이라고요? 5번째 걸음. 그러니까 네 번째 걸음에서는 우리를 묶고 있는 속박이 뭐냐 도대체. 나를 가두고 나를 묶고 있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도 인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왜 인사 안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요. 겸연쩍기도 하고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그게 이제 그 애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게 아직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안 커서 그래요. 못 커서 그래요.
근데 이게 딱 해결이 되면은 누구랑 만나도 좋아요. 편안하고요. 자, 오늘은 뭐냐면 그럼 우리 삶의 기초가 뭔가, 신앙 인생의 기초가 뭐, 이 기초 한번 해봅시다. 열등감, 자존감. 열등감의 반대는요, 탁월하다, 잘났다 이게 아니고 열등감의 반대가 자존감이에요. 자존중감이에요. 내가 나를 아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열등감은 내가 나를 푸대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의 기초가 뭐, 평소에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 저는 몰라요. 근데 인생은 참 어려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건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요만한 일도 크게 인식이 돼요. 다른 사람이 큰 일인데 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일을 만나서만 이런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소한 일 앞에서도 우리는 열등감 때문에 신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걸음은 내 삶의 기초, 내 의식과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또 내 몸과 내 영혼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요걸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 살기도 하고 자존감을 누리며 살기도 한다. 열등감이 외적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합리적인 감정이라고 오해한다. 아니다. 자신을 보는 관점에 따라 결정된다. 문제는 조건이 아니라 관점이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바꾸지 않고서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 이런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가? 열등감은 자신을 항상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데 자신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의식 중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열등감의 관점에 어느새 습관처럼 익숙해져 버린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자동질적. 그래서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거의 자동적으로 열등감에 빠진다. 열등감에 안경을 쓴 사람의 인생은 우울하고 비관적이다. 나는 나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그 부정적 관점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열등감의 관점에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관점을 바꾸면 열등감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그 열등감의 관점이 내 인생의 관점 A가 아니라 관점 E. 이게 좀 관점의 문제라는 거 좀 납득이 되시죠? 근데 열등감은요, 크게 나누면 2가지가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첫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천적으로 타고난 조건에 대한 열등감. 1. 외모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유별나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남들에게 내가 흉하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한다. 남의 거울에 비친 나를 나로 착각한다. 깨진 거울, 찌그러진 거울, 더러워진 거울도 있는 법이다. 그런 거울에 비추어진 모습이 어찌 진정한 자기 모습이 될 수 있는가? 거울은 자기 식대로 나를 보여준다.
아버지 거울, 어머니 거울, 친구 거울 등등. 그러나 거기에 비친 그대로가 내 모습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의 공식, 즉 열등감이 있는 아이를 이해해야 한다. 이 아이가 얼마나 집요하고 위력이 있는지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소중한 깨달음을 가지면 자존감이 회복된다. 이제 남의 거울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컸다. 지적인 성인이 되었다. 인간을 전체 상황 속에서 이해할 만큼 어른이 되었다. 이제는 수동적으로 남의 눈치만 보지 말아야 한다. 비추어지고 있는 거울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평가해 보아야 한다. 깨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나를 평가하는 전권을 남에게 위임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외모에 대한 열등감. 두 번째, 집안 열등감. 아버지 열등감이나 집안 열등감이다. 교육을 많이 받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진 부모나 친척을 둔 사람에게 부러움을 느끼고 가난하고 무식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집안 열등감이다. 이들은 남들이 다 잘된 것이 다 집안이 받쳐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내 처지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야 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다. 자신 역시 보잘것없는 집안을 물려주게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절망감을 느낀다. 집안에 대한 혐오와 수치심을 떨치지 못한다. 마음속의 아이가 성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현실을 받아들인다. 집안을 받아들인다. 과거는 과거에게 주고 현실을 수긍하며 극복해 간다. 자, 두 번째 열등감이 뭐라고 그랬죠? 첫째가? 세 번째 열등감 보겠습니다. 키 열등감. 외모 열등감 중에 키에 대한 열등감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남자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작은 키에 대한 열등감을 신발로 위장하기도 한다. 신발을 벗으면 갑옷을 벗은 장수같이 불안해한다. 자, 저를 보실까요? 그 책에 보니까 아주 똑똑하고 말 잘하고 성대가 좋은 아주 큰 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구두가요 10cm, 10cm면 하이힐이 되게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그래서 하이힐을 그래서 신나. 근데 이분은 강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고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발제를 하는데 구두를 벗고 올라가서 할 때는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막 헤매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 책을 쓰신 교수님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 구두 신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러고 내려가서 구두를 신고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키에 대한 것이. 자, 이제 우리 한번 그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이 외에도 지능, 머리, 눈 등의 외모와 관련한 열등감이 더 있을 수 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관점은 대부분 유년기에 만들어진다. 유년기의 어느 날부터
부정적인 관점이라는 마음의 색 안경을 쓰고 자신을 보게 된 것이다. 선천적인 조건 때문에 생긴 열등감이 모든 열등감의 60%를 자, 여기까지만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의 60%가 외모에 관련된 거예요. 타고난 것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인가? 나만 키에 대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렇구나. 이게 아주 심각한 거구나. 이런. 이 이무석 교수님은 장로님이시거든요. 참 따뜻한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고 아주 전문가세요. 이분이 대머리예요. 이분은 늘 대머리를 감추고 다녔대요. 여기서 길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대.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이 정신과 의사로서 하루는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러고 있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거울을 보고 민머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봤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리고 또 이제 하고 또 하고 하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분이 자기를 분석을 해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이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그러고 봤더니 아버지에 대한 이런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엄마가 늘 그랬대요. 네 아버지는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하여간 앞뒤가 꽉 막혀서 나 아니었으면 너들 다 굶어 죽었다. 네 아버지는 융통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 응? 내가 아주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그런데 공무원이셨던 우체국 공무원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무석 어린이가 자기도 엄마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무능하고 앞뒤가 꽉 막히고 아주 그냥 이런 사람인 줄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일제 시대가 이렇게 세월이 바뀌면서 우체국 예금을 그냥 다 사람들이 하여간 그 책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슬쩍슬쩍 다 자기 돈으로 챙기는데 이 아버지는 정말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원리 원칙대로 다 나눠준 거예요. 우체국에다가 그렇게 예금에 논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다 나눠준 거예요. 보니까 알고 봤더니 훌륭한 공무원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무석 교수님이 엄마 말만 듣고 아버지가 나는 정말 초라한 양반인 줄을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 융통성 앞뒤 그냥 꽉 막힌 것, 그것이 아버지의 아주 장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대머리셨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길 때 자기는 아버지의 대머리를 이어받은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대머리를 연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참 실제적인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는데 이번에는 오늘은 벗고 나가야지, 안 되겠다 그러고 또 쓰고 나가고 이렇게 하던 자기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기 아내 보고 물었대요.
여보 나 어떨란가? 나 오늘 좀 이렇게 벗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시원하니 좋구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야. 아내가 용기가 확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외모에 관한 이게 열등감이 이렇게 심하구나. 이게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노력해도 시작.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조건 때문에 열등감을 느낀다면 괴로운 일이다.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현실 인정이 치료의 시작이다. 지금을 과거의 시각과 기억으로 거부하지 말 것이다. 쉽지 않다. 용기가 필요하고 꾸준한 성찰도 필요하다. 왜 잘나 보이고 싶은지 동기를 살펴보라. 우월감을 느끼고 싶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은가?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부족한 조건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 온 재료라고 받아들이는 건 어떤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어떤가? 자, 두 번째 열등감이에요. 시작. 후천적인 과거 경험 때문에 생기는 열등감. 1. 무능에 대한 열등감.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성공을 이룰 때 얻는 자존감이다. 이런 자존감은 남들이 보기에 성공했다고 생각될 때만 유지된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 가치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능력이 감퇴되거나 경쟁자에게 추월당했을 때 자신을 무가치하게 보는데 문제가 있다. 유능한 아랫사람에게 주눅이 들기도 하고 동갑내기에게 빼앗긴 심정을 느끼기도 한다. 무능하면 설 땅이 없다고 느낀다. 산일 전능한 사람은 없다. 경쟁에서 늘 이길 수도 없다. 살다 보면 지는 게임도 있게 마련이다. 건강한 사람은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채우려고 노력하며 산다. 완벽하지 않아도 자존감을 유지하며 산다. 이게 건강한 마음이다. 두 번째, 가난에 대한 열등감. 돈이 힘인 세상이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가난하고 초라한 자신을 보면 자존심이 상한다. 가난하다는 게 불편할 뿐인데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우리는 자기 탤런트를 찾아야 한다. 개발하고 키워야 한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몰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자기 성취 경험은 강한 치유의 효과를 보인다. 세 번째, 학벌 열등감. 우리 사회는 학벌도 하나의 지위다. 사람들은 학벌이 좋을 때 자존감을 느낀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그렇다고 한다. 나는 고졸이라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야 라는 마음의 심층에는 다른 문제가 숨어 있다. 유년기에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경험이 숨어 있다. 낮은 자존감이 성인이 되어서도 학력 콤플렉스로 둔감한 후천적 경험에서 생기는 열등감이다. 이런 열등감은 열등감 뒤에 숨어있는 낮은 자존감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낮은 자존감은 대개 유년기 기억에서 실체가 드러난다.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열등감의 상징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학원을 나와도 학벌 열등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겸하여 공부를 더 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시각을 넓혀야 한다. 가정을 잘 꾸린 것에 대한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면 달라질 것이다. 네 번째, 실직으로 인한 열등감. 실직은 인생의 큰 고통이다.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 일자리에 더 큰 의미를 준다. 이를 잃으면 동시에 자기 인생도 무너지는 것으로 느끼는 남성들이 많다. 성격이 경쟁적이거나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다. 사회적 지위가 자존감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 자존감의 붕괴는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상황이다. 5번째, 폭행으로 인한 열등감. 어릴 때 당한 부끄러운 일 때문에 평생 열등감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성폭행이다. 특히 여성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린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다. 제3자는 이해하지 못한다. 폭행을 가하는 남성들은 여성이 당한 성추행이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남기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기분을 제대로 느끼려면 자존감이 있어야 한다. 자기 존재감이 있어야 자존감도 일어난다. 수수깡처럼 허수아비처럼 알맹이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어 위기를 모면한다. 산다. 그러니까 이건 타고난 건 아니고 태어난 다음에 후천적으로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열등감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보이시나요? 이런 열등감을 다루면서 나는 아닌데요. 난 열등감 없는데요. 그런 분은 아직도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100% 그래, 100%.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건 뭐냐면, 이러니까 당신이 열등감의 존재, 이게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내가 이랬구나. 이거를 여러분, 나를 아는 거죠. 나를. 자, 3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다시 한번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후천적으로 일상에서 경험한 고통들이 시가 되어 열등감에 시달릴 수도 있다. 왕따 경험으로 인한 열등감도 그 중에 하나다. 정신질환의 원인은 열등감 때문이다.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잘 걸린다. 의처증, 우울증, 정신분열증, 사회공포증 같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 비하적이다. 누군가 칭찬을 해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깎아내린다. 이들은 희생과 봉사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유지하려고 한다. 죄책감이 지나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벌을 받고 싶어한다. 기억하라. 그래도 괜찮다. 열등감은 바꿀 수 있다. 열등감은 자신의 외모나 능력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심리다. 이런 열등감은 외적 조건에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 사라진다.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무조건적인 수용이다. 요 문장을 여러분이 밑으로 좀 그으세요. 여기에서 필수적인 것이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수용이에요. 무조건 수용해 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란 말 그대로 조건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경험이다. 기뻐하라. 그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수용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에는 조건이 없다. 삶의 기초를 다시 놓으라. 진정한 용기는 다시 시작하는 용기다. 건강한 삶의 기초를 다시 놓아 자존감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 느리고 힘든 과정이다. 꾸준하게 나아가라. 다음을 조언한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부모의 뜻에 의해 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왔다고요? 그래서 부모가 원치 않았어도 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첫째, 자신을 보는 용기를 가지라. 자신의 참 모습을 직면할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신이 가진 부정적 관점을 먼저 인식하고 바꿔야 한다. 나의 열등감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내 열등감을 지배하는 마음속의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자, 이게요. 한번 따라 자신을 보는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그 말씀 묵상을 하실 때 우리는 5단계를 하거든요. 첫째는 말씀의 현장으로 가고, 두 번째 나의 반응을 하고,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하고, 네 번째 주님과 동행하기를 하고, 요게 끝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나누도록 해요. 그러니까 내 묵상을 옆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내 속살을, 내 속사람의 형편을, 나의 내면의 형편을, 어떤 부분에 반응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 말씀의 현장에서 내게 일어나는 반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열등감이 나왔어. 그럼 내 열등감을 기록하잖아요. 옆에 성도들과 나누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숙하고 아주 이 미성숙한 사람은 그거를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의 근거로 삼아요. 아, 이 사람 이렇구나. 근데 우리는 그러라고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아, 이분이 이렇구나. 그리고 그분과 내가 교제할 때 이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함께 세워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누지만은 그 나누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때는 묵상을 오픈을 못해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나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거는 내가 봐도 싫어. 왜냐하면 내 의식에 지하실 우물의 밑바닥 이거는 뭐 좋지 않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물을 다 퍼내고 보니까 거기에 총도 들어있더라고. 근데 총이 그냥 잔뜩 녹이 쓸어 있어요. 총알이 다 장전되어 있는데 방아쇠를 당길 수도 없어. 다 녹이 쓸어가지고. 근데 총이 우물 안에 있어요. 그것처럼. 그 다음에 회칠한 무덤 안에 그냥 뼈가 앙상하게 있는 것처럼 그런 게 드러나서 기록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이랑 안 나누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누가 갑자기 여기서 옷을 딱 벗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500원 입장료 받을까요? 아니죠. 옆에 사람 막 가려주죠. 왜냐하면 갑자기 벗은 모습을 보는 건 보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트라우마가 생겨요. 대학생 때 한 여학생, 같은 반에 여학생이 있었어요. 저를 향해서 형 이렇게 따랐습니다. 하루는 연락이 와서 그 여자 같은 반 만나러 갔습니다. 보니까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근데 높이가 이만큼 된 창틀을 그냥 순간 탁 올라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막 뛰어요. 그리고 막 또 옷을 벗어요. 저와 같이 갔던 같은 친구들이 한 일은 전부 덮어준 거예요. 옷을 입혀주고. 왜 이래? 왜? 그때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벗은 몸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에게 확 열어놓으면은 그 사람은 아주 상처를 받아요. 특별히 목회자인 저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니, 어느 날 목사님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나는 믿었고, 그렇게 이 양반이 참 교회 안에서 훌륭한 양반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이랬는데, 보니까 그냥 이건 아니야. 내가 성숙해가지고 그걸 들었고 나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엄청 쇼크를 먹었어요, 제가. 너무. 그래서 그걸 소화시키느냐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느 때는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목자들은 특별히 여러분 순진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한테 이야기를 한 그분은 나한테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를 또 감당을 못해.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게 제가 좀 미숙할 때, 좀 어릴 때, 그때는요 그런 것만 또 찾아다녔어. 그 기도해 주려고. 그래서 제가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성도님들이 저랑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자기를 오픈한다 싶으면 저는 그냥 듣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우리 조금 같이 기도하실까요? 그리고 침묵을 지켜요. 그게 이제 거기서 멈추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아, 그랬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다음에 한번 만날까요? 이런다든지, 바로 또 사역을 기도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요. 제가 안 들어요. 감당이 안 돼요. 나한테 이야기한 그분도 감당이 안 돼요. 이렇게 자기를 보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대상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첫째는 내가 나를 보는 거는 문제가 없어. 이럴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아세요? 내 방구석을 맵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야. 죽일 거야. 막 내 방구석을 베요. 그게 자기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그런 홍역을 치르고 이제 회복의 과정을 겪죠. 두 번째, 내가 봐가지고도 또 털어놔가지고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 털어놓을 곳을 사람한테 자꾸 찾아다니면서 털어놔요.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건 목사님 비밀이에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켰어요. 알고 봤더니 공개된 비밀이야. 비공개라고 공개된 비밀이에요.
이 양반 찾아가지고도 그 얘기를 했고 이렇게 되더라. 근데 그 양반은 뭘 한 거예요? 자기가 직면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는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말씀 묵상도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살아나야 되잖아요. 두 번째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당신 그대로 소중한 존재임을 받아들이라. 우리 아멘 합시다. 세 번째, 서로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라. 좋은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다. 그래서 목자의 역할이 뭐예요? 부목자 보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목자에게는 아버지다, 부목자에게는 어머니다. 부모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자 시작.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의 소리에 저항하라. 내가 나한테 막 공격하고 그러면 에이 등신 뭐를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도 뭐가 다 내면 얘 이런 바보. 이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내가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지 마라. 저항하라. 다섯 번째, 자 시작. 완벽하게 보이려는 노력을 중지하라.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여섯 번째, 자 시작. 공사 중임을 받아들여. 나는 여전히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이문석 교수님의 그 책을 다 그대로 옮긴 건 아니고요. 그 많은 책을 어떻게 요 짧은 데 옮기겠습니까? 읽고 이 주제에 맞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편집하고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기초, 삶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혹시 새파란 자존심 아닌가요? 그 자존심을 뒤집어 놓으면 열등감이거든요. 여러분의 기초를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하세요. 여러분의 주의사항들입니다. 이렇게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오늘 지금 몇 걸음까지 뗐어요? 5걸음까지 뗐죠. 이게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게 저런 거였어? 지식 습득하듯이 공부하듯이 하는 사람은요, 새로운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분 아직 지금 모르는 분이에요. 공부해서 넘어와야 돼요. 나를 찾는 것으로 넘어와야 돼요. 내가 나를 만나는 과정이 되어야 돼요.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50대 중반 때 제가 글을 썼는데 뭐라고 글을 썼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나에게로 왔다. 내가 그 글을 써놓고는요 한참 울었어요. 나는 나 아닌 내가 되고 싶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걸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 소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열등감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가 꽂히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